저는 연봉 8천만 원의 여성 경호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재벌은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죠. 내 아내와 애인이 동시에 납치당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먼저 구할 건가요? 제 대답이 터져 나오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탁자를 치며 바로 당신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제 이름은 강연. 오늘은 제 생애 가장 공지에 몰린 날이었습니다. 금빛 찬란한 응접실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이력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키가 늘씬하고 화장이 완벽하며 이름도 알 수 없는 명품 운동복을 입은 다른 7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죠. 오직 저만이 색이 바래고 낡은 훈련복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성그룹 최중산 회장님의 여성 경호원 자리에 지원하러 왔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지금의 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석 달 전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갑자기 자금난을 부리쳤고 엄청난 사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집 문 앞에 진을 쳤고 어머니는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매일 드는 병원비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저는 그전까지 푸른 하늘 긴급구조대에서 응급구조 훈련을 담당하며 월 2억량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은 막대한 빚과 병원비 앞에서 턱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컵으로 바닷물 붓기에 불과했습니다.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면 최 회장님은 재계에서 신중하기로 유명했고 사생활 또한 복잡했습니다. 그에 대한 가십성 기사는 끊이지 않았죠. 그분의 경호원이 되려면 실력도 좋아야 했지만 융통성 있고 분수를 지킬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직장을 잃거나 심지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8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면 어머니는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아버지도 잠시나마 빚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간현 씨. 제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른 지원자들 옆을 지나갈 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배경도 경력도 없다는 그 사람이요? 듣자 하니 전에는 그냥 작은 훈련사였다던데. 아마 들러리 서러운 거겠지. 최 회장님은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저런 사람은 보기만 해도 연약해 보여. 저는 그 말들을 무시하고 면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매화 같았죠. 묻지 않아도 이 사람이 최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에는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제 이력서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 인사팀장일 겁니다. 오른쪽에는 몸집이 거대한 대머리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팔뚝 근육이 셔츠를 터질 듯이 부풀렸고 눈빛은 흉포했습니다. 아마 실력 검증을 담당하는 줄 팀장일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간현 씨 맞죠? 인사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이력서에 보니 5년간 응급구조 경험이 있고 전국 여자 자유격투기 선수권 대회에서 3위도 차지했다고 쓰여 있네요.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 푸른 하늘 긴급구조대에서 근무하며 야외수색 및 재난 현장 인명 구조를 담당했습니다. 격투는 어릴 때부터 배웠고 후에 3년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앉아있던 대머리 주 팀장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응급구조? 그건 재난에 대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는 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경호원입니다. 그냥 격투만으로는 부족해요. 격투 실전과 위기 예측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굴함 없이 말했습니다. 응급구조는 일반적인 경우 상황보다 더 복잡한 환경에 직면합니다.
타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무사히 빠져나와야 하죠. 위기 예측과 실전 능력은 모두 실전을 통해 검증받았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현장에서 평가해 보셔도 좋습니다. 대머리 주 팀장이 눈썹을 치켜뜨며 막말을 하려던 순간 최중산 회장님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사람의 뼛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저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직책에 지원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최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특유의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생각해 두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그에게 간파당할까 두려웠죠. 1초 망설임 끝에 저는 단쯤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고액 연봉 직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저는 제 능력이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회장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집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진술했을 뿐입니다. 말을 마친 후 면접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미간을 찌푸렸는데 제가 너무 직설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대머리 주 팀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는데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최중산 회장님만이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체력 테스트를 시켜봐. 통과하면 다시 얘기하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실에 나서자 밖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은 저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 경멸, 그리고 심지어는 고소해하는 표정까지. 저는 그들을 신경 쓸 겨를 없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옆 체력 테스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체력 테스트 항목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왕복 달리기, 팔굽혀펴기, 턱걸이, 그리고 실전 대련. 앞의 항목들은 모두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실전 대련 차례가 되자 상대는 방금 그 대머리주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노렸습니다. 저는 몸을 옆으로 피하며 그가 돌진해 오는 관성을 이용해 그의 팔을 붙잡고 어깨치기로 그의 팔을 붙잡고. 동작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대머리 쥐 팀장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반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일어서더니 눈빛에 진지함이 더해져 다시 돌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응급구조 훈련에서 배운 회피 기술을 이용해 끊임없이 피하며 그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몇 번의 공방 끝에 그는 숨을 헐떡이며 지쳐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의 실수를 포착하여 그의 무릎 뒤를 발로 차자 그는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발을 거두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머리 주 팀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 직원에게 저를 데리고 가서 결과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응접실로 돌아오자 다른 지원자들은 제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경멸하는 눈빛을 거두고 놀라움이 더해진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관문일 뿐 앞으로 더 어려운 시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저는 이 일을 반드시 따내야만 했습니다. 체력 테스트가 끝난 후 응접실의 사람들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방금 저와 함께 들어갔던 4명의 지원자 중 2명은 왕복 달리기 시간 촉과로 탈락했고 1명은 실전 대련에서 대머리주 팀장에게 당해 직접 탈락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체력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자들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약 10분 후 인사팀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네 분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2차 면접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세 여자들 뒤를 따라 다시 면접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면접실의 배치는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비어있던 자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더 앉아 있었죠. 그들의 분위기로 보아 최중산 회장님의 비서 또는 핵심 부하 직원인 듯했습니다. 모두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은 여전히 가운데 앉아 있었고 대머리 주 팀장과 인사팀장은 양쪽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우리를 보는 눈빛은 방금 전보다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최중산 회장님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중후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체력과 기본 기술의 합격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것은 그저 싸움만 잘하는 모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탁자 위를 가볍게 두 번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면접실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 사람들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단 하나의 질문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차례대로 대답해 주세요. 긴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최 회장님의 시선이 우리 4명을 천천히 훑더니 가장 왼쪽에 앉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여자에게 멈췄습니다. 당신부터. 빨간 운동복 여자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고 아참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꼭 잘 대답하겠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모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만약 내 아내와 내 애인이 동시에 납치당했고 당신에게는 한 명만 구할 시간밖에 없다면 당신은 누구를 먼저 구할 겁니까? 이 말이 터져나오자 빨간 운동복 여자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두 사람까지도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경호원 면접에서 이런 사적인 감정 문제를 묻다니 이것은 확실히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운동복 여자는 2초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그걸 굳이 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모님을 먼저 구해야죠. 사모님은 정식으로 혼인하신 분이고 애인은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니 없어져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교묘하게 최중산 회장님의 부인을 우대하고 애인을 은근히 비난하며 자신이 정론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내비쳤으니 저는 최중산 회장님의 얼굴에 아무 표정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저 가볍게 하고 중얼거리며 다음 사람에게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답한 사람은 짧은 머리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빨간 운동복 여자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저는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경호원의 최우선 원칙은 효율성입니다.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해야만 손실을 최대화만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성공적으로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전문가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업무 원칙만을 이야기했죠. 대머리 주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답변에 만족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중산 회장님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세 번째 여자에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몸집이 가장 작았습니다. 목소리도 가늘었죠. 최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누구를 구하라고 하시면 저는 그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제 임무는 회장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판단이 곧 저의 판단입니다. 저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결정권을 완전히 최중산 회장님에게 넘긴 것이죠.
인사팀장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최 회장님을 바라보며 그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을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빨간 운동복 여자는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말하든 이 몇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짧은 머리 여자와 검은 옷 여자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머릿속으로 이 질문을 빠르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빨간 운동복 여자의 대답은 너무 노골적인 아첨이었고 경호원의 핵심 임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여자의 대답은 전문적인 듯했지만 고용주의 감정적 요구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옷 여자의 대답은 너무 주관이 없어 위험을 완전히 고용주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우리가 누구 편을 드는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책임감을 보고 싶어서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중산 회장님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제 대답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빨간 운동복 여자가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척해? 어차피 최 회장님한테 어떻게 아첨할지 생각 안 나서 그러는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면접실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머리 주 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말하게 둬. 빨간 운동복 여자는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의 경멸은 더욱 짙어졌죠.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최 회장님을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제 대답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회장님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잠깐. 먼저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이 추가 질문에 저는 잠시 멍해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 뒤에 숨겨진 논리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제가 회장님의 부인과 애인 사이에서 편을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원으로서 극한 위기 상황에서의 우선순위 판단, 위험 경과, 그리고 응급처리,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납치범의 목적은 회장님을 협박하는 것이고 우리의 핵심 목표는 가능한 한 인명 안전을 보장하면서 납치범의 협박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 최중산 회장님의 눈빛이 확연히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좀 흥미롭군. 계속해서 당신의 대답을 말해보세요. 옆에 있던 빨간 운동동복 여자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겠죠. 짧은 머리 여자와 검은 옷 여자도 모두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제 최종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면접실 안의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의가 저에게 집중되었고 새로운 두 양복 남자까지도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제 대답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저를 즉시 탈락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제가 심사숙고한 끝에 경호원의 임무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이었고 제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를 먼저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납치범의 핵심 임무를 제압할 것입니다. 이 말이 터져나오자 면접실 안은 1초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미쳤어요? 빨간 운동복 여자가 직접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님은 아내를 구할 건지 애인을 구할 건지 물었는데
당신은 납치범을 구한다고 말하다니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짧은 머리 여자도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경호원의 임무는 고용주와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어떻게 납치범을 먼저 상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구조 시간을 지체해서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내내 말이 없던 두 양복 남자까지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얼굴색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강현 씨, 대답에 주의하세요. 최 회장님은 인명구조 우선순위를 물은 것이지 납치범을 어떻게 상대할지 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머리 주 팀장은 아예 탁자를 치며 호통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건 불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경호원이지. 그저 잔꾀만 부리는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이 대답은 경호원의 기본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했고 목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뒤섞여 면접실은 마치 시장판처럼 시끄러웠습니다. 빨간 운동복 여자의 얼굴에는 고소해하는 표정이 가득했고 마치 제가 그 자리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이미 본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최중산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의자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깊은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래 시끄럽던 면접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며 제 대답에 대한 그의 평가를 기다렸습니다. 최 회장님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해보세요. 왜 납치범의 핵심 인물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 말을 듣자 모든 사람이 멍해졌습니다. 빨간 운동복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고 인사팀장과 대머리주 팀장도 서로를 바라보며 최 회장님이 저에게 계속 말하게 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듯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생각을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님,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납치범이 회장님의 가족을 납치한 목적은 살인이 아니라 협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협박 수단은 회장님의 아내와 애인의 생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라는 선택에 빠진다면 이미 납치범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호원으로서 우리의 장점은 전문적인 응급처리 능력이지 수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납치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핵심 지휘 인원이야. 심지어 두 사람 모두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면 분명히 있고 핵심 지휘 인원만 제압하면 납치범의 지휘 체계를 끊어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및 책임적 측면에서 볼 때 회장님의 아내와 애인 모두 보호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저에게는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한지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섣불리 한 명을 먼저 구하다가 다른 한 명에게 사고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장님께서도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지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들을 한숨에 쏟아냈습니다. 면접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짧은 머리 여자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 제 논리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대머리주 팀장의 얼굴에 있던 녹이 또 많이 가라앉았고 눈빛에는 인정하는 기색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빨간 운동복 여자는 여전히 반박하려 했지만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최 회장님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순간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최 회장님은 약 4년초간 침묵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 30초의 침묵이 제가 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최중산 회장님 옆에 앉아있던 양복 남자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님,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납치범의 핵심 인물은 종종 깊이 숨어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그를 제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제압에 실패하면 오히려 납치범을 자극하여 인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양복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강현 씨의 이 대답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너무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만약 임무 수행 중에 회장님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분위기를 다시 긴장된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빨간 운동복 여자는 즉시 동조했습니다. 최 회장님, 그들이 옳아요. 이 사람은 너무 자만심이 강해서 복종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절대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중산 회장님은 빨간 운동복 여자를 무시하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현장 상황이 그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납치범의 핵심 인물을 찾지 못하거나 제압에 실패한다면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고 제 대답의 맹점을 직접적으로 찔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저에게 시선을 던지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을 이미 예상했기에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핵심 인원을 찾지 못할 경우 저는 즉시 두 인질의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부상이 더 심하거나 차지가 더 위험한 쪽을 우선적으로 구할 것입니다. 동시에 외부 인원에게 경찰 신고를 지시하고 납치범과 지속적으로 최적의 방안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최적의 방안과 지속적으로 희반을 끌어 후속 구조의 기회를 확보할 것입니다. 저의 방금 대답은 최적의 방안이었고 복종에 관해서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복종이 경호원의 임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복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장님의 명령이 올바르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명령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인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 저는 단언히 반대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말이 터져나오자 빨간 운동복 여자는 완전히 흥분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보세요. 감히 회장님의 명령에 불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 회장님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을 훑어본 후 시선을 저에게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면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고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님이 일어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빨간 운동복 여자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의 미소가 피어 있었고 제가 탈락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인사팀장과 두 양복 남자도 모두 엄숙한 표정으로 최중산 회장님이 결과를 발표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최 회장님이 갑자기 탁자를 쾅 하고 세게 내리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콩 하는 엄청난 소리에 탁자 위의 물컵까지 흔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 운동복 여자의 얼굴에 있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고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최 회장님은 저를 가리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이야. 강현 씨, 이 자리는 당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빨간 운동복 여자뿐만 아니라 인사팀장과 두 양복 남자까지도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대머리 주 팀장도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향한 눈빛에 칭찬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빨간 운동복 여자는 급히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방금 회장님의 명령에 불복종한다고 말했잖아요. 왜 이 사람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저희 셋이 어디가 이 사람만 못하다는 겁니까? 최 회장님은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그저 말만 잘 듣는 행동대원에 불과해. 내 경호원이 될 자격이 없어. 이 말은 마치 따귀처럼 빨간 운동복 여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최 회장님의 눈빛에 질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비참하게 면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남은 짧은 머리 여자와 검은 옷 여자도 실망한 표정으로 최 회장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면접실을 떠났습니다. 이내 면접실에는 저와 최 회장님, 그리고 인사팀장, 대머리주 팀장, 그리고 두 양복 남자만 남았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의 얼굴색은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간현 씨, 입사를 축하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서둘러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힘이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특유의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믿어주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선을 거두더니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간현 씨를 데리고 입사 수속을 진행해 주세요. 급여는 저희가 전에 말했던 대로 연봉으로 하고 먼저 석 달치 월급을 선지급해서 집안의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 달치 월급을 선지급한다는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석 달치 월급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어머니는 일단 중환자실에서 나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최 회장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해줄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의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대답한 질문은 제가 아무렇게나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제 주변이 불안정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저와 제 가족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양복 남자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사람을 너무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최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간현 씨는 그런 대답을 생각해낼 정도면 분명히 배짱이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당신을 여성 경호원으로 채용한 주된 이유는 내 아내 이수만 씨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말했던 애인 박은서 씨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빛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좀 특별합니다. 당신은 그녀와 나의 관계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저 누군가 그녀를 이용해서 나를 협박할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당신이 방금 말했던 납치범 핵심 인물 제압을 통해 동시에 구조한다는 이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신이 말한 대로 하세요. 제 마음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면접 질문이 헛된 것이 아니라 최 회장님이 이미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심하십시오. 회장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수만 여사님의 안전을 반드시 보호하고 주변의 이상 징후도 주시하겠습니다. 최 회장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녀를 데리고 수속을 밟으세요. 수속이 끝나면 주 팀장에게 그녀를 데리고 가서 업무 내용을 익히게 하고 내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도록 하세요. 네, 회장님.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간현 씨,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인사팀장을 따라
면접실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연봉 선지급 2천만 원이 집안에 급한 불을 껐습니다. 이 직업을 저는 반드시 꽉 잡아야 했습니다. 입사수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건네준 근로계약서에는 최중산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급여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살펴본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재무팀에서 2천만 원의 선지급 급여를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 문자를 받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아버지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아, 면접은 어땠니? 희망이 좀 있니? 저 합격했어요.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석 달치 월급 2천만 원을 먼저 선지급해줘서 아버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어머니 병원비 내고 의사 선생님께 어머니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몇 초간 멍해졌다가 이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잘됐다, 연아. 네가 고생이 많다. 이 돈이 있으면 네 어머니도 살 수 있겠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앞으로 집안일은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의 말은 이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그 뒤에 적지 않은 위험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업무 내용을 익히고 경계심을 높여야 했습니다. 그때 대머리 주 팀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강현 씨,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업무 절차를 익히게 해드리고 최 회장님 댁에 가서 둘러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현 씨는 주로 최 회장님 댁에서 이수만 여사님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겁니다. 네, 주 팀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머리 주 팀장을 따라 한성그룹 사무실 건물을 나섰습니다. 주 팀장의 차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투지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위험이 앞에 놓여 있든 저는 반드시 극복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최 회장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저는 이 일을 반드시 잘 해내야만 했습니다. 차는 약 30분 정도 달려서 한적한 빌라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대머리 주 팀장은 가장 안쪽에 있는 큰 빌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한성저택입니다. 이수만 여사님은 평소 집 안에 계시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강현 씨의 주요 업무는 24시간 한성저택에 머물면서 이수만 여사님의 신변 안전을 책임지고 동시에 저택 주변의 이상 징후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한성저택의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것이 단지 고액 연봉 직업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뭐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한성저택대문 안으로 들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가꿔진 정원을 가로질러 마침내 빌라 본관 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주 팀장을 따라 차에서 내려 이 빌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풍으로 흰색 벽에 짙은 색 지붕이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주인의 뛰어난 취향이 엿보였습니다. 문턱에 다다르자 가정부 복장을 한 중년 여인이 마중 나와 주 팀장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주 팀장님, 오셨군요. 주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아주머니, 이분은 강현 씨입니다. 새로운 경호원으로 이수만 여사님의 안전을 책임질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근무하게 될 거예요. 먼저 강현 씨를 방으로 안내하고 저택의 환경을 익히게 해주세요. 네, 주 팀장님.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돌아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현 씨,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김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주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주 팀장님, 그럼 제가 먼저 김 아주머니를 따라 상황을 익히겠습니다. 그래요. 주 팀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수만 여사님께 말씀드리고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김 아주머니를 따라 빌라 본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실내 장식에 감탄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으며 바닥에는 짙은 색 원목마루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유화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 질감이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큰 거실에 사람 사는 흔적이 별로 없었고 너무 조용해서 발소리조차 메아리쳐 들릴 정도였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저를 안내하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간현 씨, 여기가 거실입니다. 평소에는 수만 여사님께서 가끔 여기서 책을 읽거나 차를 드십니다. 1층에는 주방, 식당, 그리고 2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2층은 최 회장님과 이수만 여사님의 침실, 서재,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3층은 객실과 간여시 방, 그리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저는 김 아주머니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난양방 문 앞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간현 씨, 여기가 간현 씨에게 배정된 방입니다. 채광이 아주 좋고 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정말 좋았습니다. 면적도 넓고 독립 화장실, 침대, 옷장, 책상 등 가구도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바로 보여 시야도 탁 트여 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김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짐을 좀 푸세요. 제가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곳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휴대용 가방을 책상에 놓고 김 아주머니를 따라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3층 헬스장과 다른 객실들을 차례로 보여준 다음 다시 2층으로 내려와 이수만 여사님의 침실과 서재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수만 여사님의 침실은 2층 동쪽에 있습니다. 평소에 여사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한 쉽게 방해하지 마세요. 서재는 침실 바로 옆에 있는데 여사님께서 가끔 그곳에서 업무를 처리하십니다. 김 아주머니는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보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경호원으로서 고용주의 활동 범위와 습관을 익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2층 상황 설명을 막 마쳤을 때 아래층에서 주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현 씨, 잠깐 내려오세요. 저는 서둘러 대답하고 김 아주머니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주 팀장의 한 여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최중산 회장님의 아내 이수만 씨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수만 씨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뒤로 묶어 단정한 이마와 섬세한 쇄골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매우 하얗고 이목구비는 청초했으며 온화한 분위기를 풍겨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피로와 쓸쓸함이 엿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듯했습니다. 이수만 여사님, 이분은 간현 씨입니다. 새로운 경호원입니다. 주 팀장이 저를 가리키며 소개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만 여사님, 안녕하세요. 간현입니다. 앞으로 여사님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만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간현 씨. 앞으로 수고가 많겠어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여기를 당신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수만 여사님. 저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이 진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아주 좋았고 눈빛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제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분은 박은서 아가씨입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최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박은서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수만 씨보다 몇 살 어려 보였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수만 씨가 온화하다면 그녀는 공격적인 요염함을 풍겼습니다. 박은서 씨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온 후 눈썹을 치켜뜨며 이수만 씨를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수만 씨, 이 사람은 누구예요? 새로 온 가정부인가요? 이수만 씨의 얼굴색이 살짝 변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간현 씨입니다. 새로운 경호원으로 제 안전을 책임질 거예요. 경호원? 박은서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왜 이렇게 평범한 경호원을 고용했대요? 보기만 해도 연약해 보이는데 당신을 잘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은 매우 무례했지만 저는 화내지 않고 그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 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은서 아가씨, 간여 씨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었습니다. 실력과 응급 처리 능력이 모두 뛰어나 경호원으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은서 씨는 주 팀장을 무시하고 여전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난 안 믿어요. 우리 한번 겨뤄볼까요?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을게요. 이 말이 터져 나오자 거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이수만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장난치지 마. 간현 씨는 일하러 온 거지. 너랑 겨루러 온 게 아니야. 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수만 씨. 박은서 씨는 말했습니다. 난 이것도 당신을 위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없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는 오늘 제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곳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박은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아가씨, 싸움은 필요 없습니다. 제 임무는 이수만 여사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 남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누가 이수만 여사님을 해치려 한다면 저는 그를 막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제 말투는 침착했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은서 씨는 제 기세에 눌려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다시 오만한 태도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참 잘하네요. 정말 그런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2층으로 향했습니다. 이수만 씨 옆을 지나갈 때 고의적으로 이수만 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이수만 씨는 휘청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 팀장은 박은서 씨의 뒷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간현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박 아가씨는 원래 저럽니다. 최 회장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시선은 이수만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방금 박은서 씨가 그녀를 부딪혔을 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속에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연적, 그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이수만 씨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들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현 씨, 오순거리가 되었네요. 은서, 그 애는 아직 어려서 철이 없으니 좀 이해해 주세요. 이수만 여사님, 안심하십시오.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임무는 여사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수만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없이 몸을 돌려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한성 저택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밝았지만 그 안에는 곳곳에 기이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수만 씨의 온화함은 마치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고 박은서 씨의 오만함도 단순히 응석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주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환경도 대충 익혔으니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김 아주머니께 직접 말씀하시거나 저에게 전화 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핵심 임무는 이수만 여사님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적게 관여하고 적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주 팀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 팀장이 떠난 후 김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간열 씨, 방금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제가 먹을 것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 김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저택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가서 바쁘신 일 보세요. 네.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바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저택의 보안 상황을 진지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의 잠금장치 시스템부터 정원의 감시 카메라, 그리고 빌라 내부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안 조치는 잘 되어 있었지만 몇 군데 사각지대가 있어 사람들이 침입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각지대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주 팀장에게 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보고 나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3층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앉으려는데 아래층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아래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은서 씨와 이수만 씨가 정원에서 서서 무엇인가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박은서 씨는 감정이 격앙되어 이수만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이수만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정원문 앞에 섰지만 멀리서 지켜볼 뿐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경호원으로서 이수만 씨의 안전을 항상 주시해야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말이죠. 바로 그때 박은서 씨가 갑자기 손을 들어 이수만 씨의 얼굴을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가 박은서 씨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박 아가씨, 자중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은서 씨는 제 손목에 잡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자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놔. 이건 나와 그 여자 사이의 일이야. 당신과는 상관없어. 제 임무는 이수만 여사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해치려 한다면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수만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강현 씨, 그냥 놔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수만 씨를 한번 보고 그녀가 정말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박은서 씨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박은서 씨는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며 저를 악에 찬 눈으로 째려보고 다시 이수만 씨를 째려본 후 몸을 돌려 빌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저와 이수만 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수만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수만 여사님, 괜찮으세요? 이수만 씨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고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강현 씨. 그녀가 억지로 웃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이 한성 저택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곳에 왔으니
이 비밀들을 파헤쳐야만 이수만 씨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수만 씨는 눈물을 닦은 후 서둘러 빌라로 돌아갔고 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원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문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속 의문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박은서 씨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연적, 간의 적대감이라기보다는 어떤 감정을 분출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씨의 인내심도 정상적인 아내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정식으로 경호원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한성저택에 머물며 이수만 씨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서재에서 몇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셨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먼저 말을 꺼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은 우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박은서 씨는 이수만 씨보다 훨씬 활동적이었습니다. 자주 저택 안을 돌아다녔고 틈만 나면 작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이수만 씨가 타놓은 차를 고의로 엎지르거나 이수만 씨가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음악을 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만 씨는 그때마다 묵묵히 참아낼 뿐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나서서 말리려 했지만 이수만 씨는 눈빛으로 저를 제지했습니다. 이날 아침 저는 이수만 씨를 따라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깊숙한 곳의 정자에 막 다다랐을 때 제 시야 한쪽에서 담장 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수만 씨를 제 뒤에 숨긴 채 담장 쪽을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강효 씨, 무슨 일이에요? 이수만 씨는 제 행동에 놀라 목소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이수만 여사님, 여기 계세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담장을 주시한 채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아래에 도착하여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몇 개의 꺾인 풀잎이 방금 전 누군가 이곳에 머물렀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이수만 씨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수만 여사님, 방금 누군가 담장 밖에서 훔쳐보고 있었지만 이미 떠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수만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온 건가요? 누구인지 아세요?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만 씨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간현 씨, 우리 돌아가요.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무언가를 분명히 숨기고 있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돌아가죠. 빌라로 돌아온 후 이수만 씨는 곧바로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제 마음속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훔쳐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검은 그림자가 최중산 회장님이 말씀하신 누군가 은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즉시 주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 팀장은 제 말을 들은 후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현 씨, 이수만 여사님을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당장 사람을 보내 한성저택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처 CCTV를 확인해서 그 검은 그림자를 찾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주 팀장님.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의 등장은 한성저택이 정말로 안전하지 않으며 이수만 씨의 처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은서 씨가 갑자기 외출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제가 막아섰습니다. 박 아가씨, 어디 가시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규정상 한성저택의 핵심 인물이 외출할 경우
저는 행선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동행하여 보호해야 했습니다. 박은서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이수만의 경호원이지. 내 경호원은 아니잖아. 박 아가씨, 이건 제 업무 규정입니다. 저는 한성저택 관련 인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안전? 난 당신의 보호가 필요 없어. 박은서 씨는 말하며 제 손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뛰쳐나와 박은서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박은서 씨를 끌어당겨 제 뒤에 숨기고 동시에 가장 앞선 남자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남자는 제 발에 맞아 넘어졌습니다. 다른 남자는 이 모습을 보고 품에서 단도를 꺼내 저에게 찔러왔습니다. 저는 몸을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잡고 힘껏 비틀자 단도가 쨍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저는 그의 가슴에 주먹을 날렸고 그는 끙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박은서 씨는 얼굴이 창백해져 제 뒤에 숨어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2명의 보안 요원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2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박은서 씨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박 아가씨, 이 2 사람을 아세요? 왜 당신을 습격한 거죠? 박은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라요. 이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왜 나를 잡으려 했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모습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주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 팀장은 현장을 잘 지키고 있으라며 당장 사람을 보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 팀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 2명의 습격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가녀 씨, 이번엔 당신 덕분이야. 아니었으면 박 아가씨가 위험할 뻔했어. 이 2 사람을 철저히 신문해서 정체가 뭔지 알아내겠어. 주 팀장님, 이 2 사람의 목표는 분명히 박은서 씨를 노린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이수만 여사님을 훔쳐본 상황과 연결해 볼 때 저는 이 2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아하니 상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수만 여사님도 노리고 박은서 씨도 노리고 있어요. 제가 최 회장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팀장이 떠난 후에도 박은서 씨는 여전히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얼굴이 창백했고 2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몇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 아가씨, 혹시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을 습격한 거죠? 만약 아는 것이 있다면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박은서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요. 왜 일찍 말하지 않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박은서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요즘 너무 바빠서 저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이수만 씨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고요. 그녀의 서운해하는 모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이수만 씨에게 항상 무례하게 굴었는데 지금은 이런 감정을 드러내다니. 그녀와 이수만 씨, 그리고 최중산 회장님 사이의 관계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수만 씨가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박은서 씨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서야? 괜찮니? 박은서 씨는 이수만 씨를 보자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내 다시 이전의 태도로 돌아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식 떨지 마요. 이수만 씨의 눈빛은 어두워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두 사람을 보며 이 두 사람 사이가 단순히 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박은서 씨를 습격하고 이수만 씨를 훔쳐본 사람들의 목표는 최중산 회장님일 것이며 이 두 여자를 이용해서 그를 협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면접 때 최중산 회장님이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애인이 동시에 납치당하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그때는 그저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 질문이 상대방의 실제 계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각자의 상황을 시험하여 최 회장님에게 두 여인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 동시에 납치하는 상황을 만들어 그를 딜레마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이 섬뜩해졌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진실을 밝혀내고 미리 대비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계획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중산 회장님이 한성 저택에 왔습니다. 그는 먼저 이수만 씨를 찾아가 보고 박은서 씨에게 오후에 습격당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 안에서 최중산 회장님은 책상 뒤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 씨, 오늘 주 팀장에게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주 잘했고 반응도 빨랐다고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회장님. 저는 말했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은서 씨를 습격하고 이수만 씨를 훔쳐본 사람들은 모두 저를 노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를 해쳐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도록 협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신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방은 교활해서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까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일 씨, 이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견뎌내서 그들 두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제가 당신을 홀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님, 안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일이 아무리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어머니를 위해, 이 고액 연봉 직업을 위해 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님의 말은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한성 저택은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 같았고 저는 이미 그 안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만 이 위기 속에서 저 자신을 보호하고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김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만 씨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은서 씨도 내려왔습니다. 어제 습격 사건을 겪은 후 그녀는 많이 수그러들었고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수만 씨 옆에 서서
주변 상황을 항상 주시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이수만 씨는 평소처럼 서재로 갔고 박은서 씨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의 은폐, 이수만 씨의 두려움, 박은서 씨의 서운함. 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그 뒤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수만 씨가 서재에 있는 시간을 틈타 김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한성저택에서 오래 일했으니 내부 사정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 문 앞으로 가서 김 아주머니가 식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김 아주머니, 바쁘세요?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현 씨,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요, 금방 다 정리합니다. 김 아주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간현 씨,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것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서 아가씨는 최 회장님과 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소문처럼 최 회장님의 애인인가요? 이 질문을 듣자 김 아주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현 씨,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박은서 아가씨는 최 회장님의 애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최 회장님의 조카입니다. 조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럼 최 회장님은 왜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분을 애인으로 오해하게 놔두는 거죠? 김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 회장님의 계획입니다. 박은서 아가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최 회장님의 동생 부부가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박은서 아가씨는 아직 어렸는데 납치당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그 애를 오랫동안 찾다가 반년 전에야 찾아냈습니다. 그럼 왜 신분을 숨겨야 했나요? 저는 추궁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누군가 박은서 아가씨를 해칠까봐 걱정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동생 부부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음모를 꾸며 살해당한 것입니다. 최 회장님은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박은서 아가씨를 찾았으니 범인이 나중에 박은서 아가씨에게 해를 가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박은서 아가씨를 자신의 애인이라고, 외부의 박은서 아가씨가 자신의 애인이라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박은서 아가씨가 자신의 애인이라고.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중산 회장님의 보호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애인이라는 거짓 모습을 만들어 사람들의 혼란을 유도하고 범인이 박은서 씨를 중요하지 않은 여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경계심을 늦추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씨의 인내심도 내막을 알고 최중산 회장님의 계획에 협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수만 여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알고 계십니다.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님은 처음부터 이수만 여사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수만 여사님은 마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 박은서 아가씨를 친조카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박은서 아가씨가 처음 돌아왔을 때는 성격이 매우 내성적이었는데 나중에 점차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기도 하는데 이수만 여사님은 항상 그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에 대한 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연적 관계는 모두 가짜였던 것입니다. 박은서 씨의 오만함은 오랜 납치 생활 후의 불안감 표현에 불과했고 이수만 씨의 인내심은 선량함과 남편에 대한 지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김 아주머니, 혹시 최 회장님의 동생 부부를 음모로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저 최 회장님께서 이수만 여사님께
사업상의 경쟁 상대였고 수단이 매우 음험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최 회장님에게 복수할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습니다. 이전에 이수만 씨를 훔쳐보고 박은서 씨를 습격한 사람들은 바로 최 회장님의 동생 부부를 음모로 살해한 범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종산 회장님을 해칠 기회를 찾지 못하자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를 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 때 최 회장님이 던졌던 질문도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위층에서 갑자기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소리는 박은서 씨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문 앞에 다다르자 박은서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아요. 다들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최 삼촌도 저를 곁에 두는 건 그저 죄책감 때문이잖아요. 이어서 이수만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헛된 생각하지 마. 최 회장님은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나도 너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어. 옛날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자존감 낮게 생각할 필요 없어. 저는 자존감 낮지 않아요. 박은서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여기서 짐처럼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 저를 찾죠? 왜 저를 해치려 하죠?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은서 씨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고 이수만 씨는 침대 옆에 서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이수만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현 씨, 어떻게 오셨어요? 이수만 씨가 물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와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은서 씨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 아가씨,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최 회장님과 이수만 여사님 모두 진심으로 당신을 아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최 회장님을 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박은서 씨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다 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아가씨,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최 회장님께서 당신을 곁에 두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수만 여사님도 항상 당신을 잘 보살펴 주셨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만 그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박은서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수만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현 씨, 고마워요. 사실 저도 일찍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님께서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위험할까봐 당분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당신들을 보호해야 할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수만 여사님, 박 아가씨, 안심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당신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은서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다시 이수만 씨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만 언니, 미안해요. 방금 제가 언니한테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수만 씨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마음속으로 힘들다는 거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 팀장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현 씨, 큰일 났습니다. 어제 잡았던 그 습격자 2명이 신문실에서 자살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살할 수 있죠? 그들은 입안에 독약을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방심한 틈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주 팀장은 말했습니다. 구조할 틈도 없이 이제 단서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상대방의 수단은 정말 음험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획이 이미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주 팀장님, 당장 한성저택의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가능한 한만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단서가 끊겼으니 공지에 몰려 있으면 여사님과 박은서 아가씨에게 직접 패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주 팀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성저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게다가 최 회장님께도 상황을 보고했고 최 회장님도 오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한성저택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화를 끈 차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는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모두 긴장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현 씨, 무슨 일이에요? 이수만 씨가 물었습니다. 어제 박 아가씨를 습격한 그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단서가 끊겼으니 상대방은 곧바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만 여사님, 박 아가씨, 지금부터는 제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어디를 가시든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수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색이 심각해졌습니다. 박은서 씨는 여전히 조금 무서워했지만 방금 전보다는 훨씬 침착해져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말 잘 들을게요. 저는 그들 두 사람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김 아주머니에게는 제 방에 머물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서서 문을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치열한 싸움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습격자를 자살시켜 입막음할 정도라면 그들은 매우 강적일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가로 가서 보니 최중산 회장님과 주 팀장이 와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보안 요원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성저택의 곳곳으로 흩어져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은 거실로 들어와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우리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현 씨, 상황은 다 들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박 아가씨와 이수만 여사님을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종산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저도 안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감히 그 두 사람을 자살시킬 정도라면 그들은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조만간 행동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님, 안심하십시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이수만 여사님과 박은서 아가씨를 보호하겠습니다. 최중산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그들이 내 가족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강현 씨,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력을 다해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성저택의 전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집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즉시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를 제 뒤에 숨기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주목. 적이 왔다. 어둠 속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와 어수선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전원을 끊는 방식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일찍이 예견했던 아내와 애인이 동시에 납치당하는 상황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는 순간 저는 즉시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를 바싹 제 뒤에 숨겼습니다. 동시에 허리춤에 찬주 팀장이 지급해준 강력 손전등과 호신용 스프레이를 더듬어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응급 장비였습니다. 모두 소리 내지 말고
저를 따라와요. 발소리도 조심하고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는 그들 두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는 제 옷을 꽉 잡고 몸을 미세하게 떨었지만 모두 제 말을 듣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쾅! 또다시 유리 깨지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옆쪽의 통유리창이었습니다. 이어서 어수선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어도 대여섯 명이 거실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 아내랑 그 여자 다 찾아내.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과연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어둠을 틈타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를 보호하며 천천히 뒤로 물러나 거실 구석 소파 뒤에 숨었습니다. 이곳은 시야의 사각지대라 잠시 안전했습니다. 회장님, 주 팀장님, 그쪽은 어떻습니까? 저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최 회장님이 가져온 보안 장비로 모든 보안 요원과 주 팀장, 최 회장님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2층에서 2명과 교전 중입니다. 주 팀장의 목소리에는 숨 가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놈들,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건달이 아니에요. 회장님, 몸 조심하시고 함부로 나오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쪽에는 대여섯 명이 이수만 여사님과 박은서 아가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현 씨, 수고가 많습니다. 최 회장님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고 당황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외곽 보안 요원들에게 거실 쪽으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3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강력 손전등을 꽉 쥐고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 그림자를 노려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은 인원이 많고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를 잡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새 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가 소파에서 1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갑자기 강력 손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강한 빛이 검은 그림자의 눈을 직격하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렬히 소파 뒤에서 뛰쳐나가 그의 무릎을 발로 찼습니다.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는데 아마 뼈가 부러진 소리일 것입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순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고 손에 든 새 파이프도 떨어뜨렸습니다. 매복이다. 다른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를 듣고 즉시 저를 향해 에워쌌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소파 뒤로 물러나 다시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방금 전 한 명을 쓰러뜨렸지만 우리의 위치도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내놔.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방금 그 거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흉포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뛰쳐나가 그들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두 분은 즉시 계단 쪽으로 뛰세요. 주 팀장님이 2층에 계시니 2층에 도착하면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안 돼요, 간열 씨. 너무 위험해요. 이수만 씨가 즉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혼자 버려둘 수 없어요. 맞아요. 안 도망칠 거예요. 박은서 씨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렸지만 매우 단호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그들을 상대할 거예요. 지금은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이 안전해야 저도 안심하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임무입니다. 명령에 복종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맹렬히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시에 다시 강력 손전등을 켜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내가 여기 있다. 모든 검은 그림자들이 저에게 이끌려 이쪽으로 쫓아왔습니다. 잡아, 도망치게 하지 마. 거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저는 뛰면서 눈꼬리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가 이미 틈을 타 계단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거실은 이렇게 넓지 않아서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예 발걸음을 멈추고 손전등을 끈 채 거실 환경에 대한 익숙함을 이용해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쫓아오던 검은 그림자 한 면이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고 기둥 뒤에서 나와 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는 끙 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속으로 2명을 쓰러뜨리자 제 체력도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남은 4명의 검은 그림자는 이미 저를 에워싸고 원형으로 가두었습니다. 좀 하는군. 최중산 회장님이 당신을 채용한 이유가 있었어.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서 우리 넷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해보면 알겠죠. 저는 침착하게 말하며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격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인원이 많았지만 저는 두려워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겁을 먹으면 완전히 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곽보안 요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4명의 검은 그림자가 동시에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남자의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몸을 돌려 양쪽에 있는 2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그중 한 명의 갈비뼈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격투는 빠르고 정확하며 잔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수로 다수를 상대할 때는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저는 단연간의 응급구조 및 격투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몸에 몇 대 맞아서 뼈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버티지 못할 무렵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외곽 보안 요원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까지 대동하고 말이죠. 그 검은 그림자들은 경찰이라는 2 글자를 듣자마자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경찰이 올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겠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몸을 돌려 도망쳐야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도망치게 둘 리 없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마지막 검은 그림자의 팔을 잡고 힘껏 비틀어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다른 보안 요원들도 뛰어들어와 순식간에 남은 3명의 검은 그림자를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때 최 회장님과 주 팀장이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를 데리고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수만 씨는 제 몸의 상처를 보고 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강현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박은서 씨도 달려와 눈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강현 씨, 미안해요. 당신을 다치게 했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상처일 뿐입니다. 2 분이 괜찮으시면 됐어요. 최중산 회장님은 제 앞으로 와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칭찬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강현 씨, 고맙습니다. 이번엔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었으면 수만 씨와 은서가 위험할 뻔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회장님. 저는 말했습니다. 곧 경찰이 잡힌 모든 검은 그림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신문 결과 이들은 과연 최종산 회장님의 동생 부부를 음모로 살해한 범인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거친 목소리의 남자는 그 범인의 최고 신복이었습니다. 이번 그들의 계획은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를 납치한 다음 제가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을 재현하여 최 회장님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포기하도록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예견하고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최 회장님은 저에게 후한 보너스를 주었고 제가 휴가를 가서 몸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보너스를 집에 보내 아버지께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에서 나와 회복이 아주 잘 되고 계셨고 제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셨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 저는 한성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수만 씨와 박은서 씨는 저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박은서 씨도 예전의 나쁜 버릇을 완전히 고치고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한성저택의 분위기도 따뜻해졌고 예전에 억압되고 기이한 분위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 회장님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간현 씨,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 수석 경호원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오를 텐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최중선 회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면접 볼 때 당신의 대답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평범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생각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최 회장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그가 저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제 집안의 곤경은 결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에게 저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공지에 몰린 사람에서 연봉 1억 6천만 원의 수석 여성 경호원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저 자신의 노력과 끈기로 얻어낸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고 더 많은 위험과 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없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 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때로는 늦을지라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으니까요.